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는 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P값이라는 것을 확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 P값이라는 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값을 어떤 검정 통계량이라는 뭐 예를 들면 T값, 뭐 Z값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하고 그거로부터 요 P value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P는 확률이다. probability. 근데 이 확률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확률은 내 결과가 틀렸을 수 있는 확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은 쉽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 결과가 틀렸을 가능성이 적을수록 내 말이 맞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P값이 작은 것이 좋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에 대해서 검정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요 정규 분포라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표준 정규 분포와 그냥 정규 분포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어떤 값이든 될 수 있어요. 어떤 숫자든지 평균과 분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쉽게 다루기 위해서 평균을 0, 분산을 표준 편차를 1로 맞춰 놓은 세팅을 우리는 표준화했다 해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의 성질을 이용하면 모든 것을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값에다가 그 원하는 표준 편차만큼 곱해주고 평균을 더하면 표준 편차만큼 곱했으니까 양쪽으로 이게 원래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z값이라고 있을다고 할 때 이제 원래는 0이고 이제 그 편차 그 표준 편차가 1이다. 그러니까 대략 요 넓이가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어떤 숫자만큼 요 시그마라고 읽는데요. 요 그리스 문자로 요 시그마만큼 이걸 내가 표준 편차로 원한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이 숫자를 해주면 이게 이렇게 더 넓게 퍼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숫자는 곱하기 확대가 되는 거고 요 숫자는 마이너스에서 곱하기 확대가 되는 거니까 옆으로 넓게 퍼지겠죠. 그래서 요 곱한 표준 편차만큼 분산이 넓어진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요거는 뮤라고 보통 읽는데 요것도 많이 쓰이는 그리스 문자인데 요 뮤는 보통 평균을 이야기할 때 쓰고 요 시그마는 보통 표준 편차를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뮤를 더해주면은 0의 위치였던 게 0이 여기였다면은 이제 이만큼 가로 값으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운데 평균은 요 뮤가 되고 요 분산은 죄송합니다. 요 표준 편차 시그마만큼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규 분포는 표준 편차로부터 그 표준 편차 죄송합니다. 그 모든 정규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의 값을 가지는 무언가에다가 요 시그마만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뮤만큼 더해준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정규 분포니까 노멀이니까 정규가 노멀이니까 그래서 그 n을 따서 요 분포를 이야기하고 평균은 뮤,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그 표현식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할 거는 이제 우리가 요 표본을 가지고 분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수학적인 결론인데요. 이거는 이제 중심 극한 정리라는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굉장히 어려운데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어떤 확률 변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확률 변수가 이 x 값이 지금 현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없어요. 정규 분포를 안 따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던 안 따르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n번 반복해서 시행을 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n개의 데이터를 모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떤 분포를 가지던 건 간에 n번 데이터를 모아서 n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 평균을 구하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실제의 그 현상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어떤 확률로 발생을 하던 간에 그거를 표본을 구하는 작업, 데이터를 구하는 작업을 몇 번 하면은 그걸에서 평균은 거의 무조건 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데이터라는 표본을 상대하는 거고 그것의 평균은 거의 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이제 원래의 이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있는데요. 원래 실제 자연 현상 혹은 사회 현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돼 있든 뭐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던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모집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표본이라는 데이터 일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데이터 두 개를 모으는 작업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여기서 두 개를 뽑아서 그걸 분석하고 또 다른 여기서 두 개를 뽑아서 분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그 평균들은 이렇게 뭔가 좀 가운데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자료를 두 번 수집하는 거, 다 두 개짜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5개짜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30개짜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데이터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 처음에 이 실제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실제의 분포와는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에서 결과는 평균에 대한 결과는 항상 정규 분포와 비슷한 요 종 모양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규 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주식 수익률을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식 수익률에 대해서 대체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뭐냐? 내가 여기에 투자해도 되겠니? 라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내가 투자하면 손해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최소한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수익이 나느냐, 이제 이거가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구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귀무가설이 아니라 뭐로 해야 되냐면 대립가설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요 대립가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요 포트폴리오 혹은 어떤 주식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대립가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내가 이 대립가설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에 나는 요것의 정반대가 되는 이것을 평균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것을 귀무가설로 설정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요것이 귀무가설일 때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데이터의 평균 수익, 내 데이터에서 보이는 그 평균을 그 분산 나누기 스퀘어 루트 n으로 나눈 값, 이것을 이제 우리가 G 값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우리 수익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수익률의 평균과 그리고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에 대해서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규 분포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약간 여기
삭제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정규 분포의 또 장점이 뭐냐면 덧셈, 곱셈이 쉬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봤듯이 어떤 내가 데이터를 뽑았을 때 그 평균은 정규 분포가 된다. 이제 그리고 그것은 요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의 평균이 요 어떤 값이고, 그 다음에 그 분산은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근데 그 또 다른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중심 극한 정리에 따라서 요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다. 근데 그러면 이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이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더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포트폴리오 첫 번째 거에도 투자하고 두 번째 거에도 투자하면은 두 개의 수익률을 합한 게 나의 수익률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나의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정규 분포에서는 요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빼는 걸 구했는데, 더하면은 이제 요 첫 번째 주식 종목의 평균과 두 번째 주식 종목의 평균을 더하면 그것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때의 평균은 각각의 평균을 더한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 이제 정규 분포의 성질입니다. 이제 그림으로 좀 그리자면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 다음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이렇게 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면 그것을 합한 것 또한 이렇게 정규 분포의 종 모양이 된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규 분포를 쓰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숫자를 쉽게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인데요. 그래, 내가 투자하면 양의 수익률을 얻는다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그 다음으로, 투자자가 그 다음으로 궁금한 건 뭐냐면, 근데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최선이냐가 궁금한 거죠. 다른 걸 하는 것보다 이게 좋은 게 맞아? 라는 게 궁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포트폴리오와 다른 사람의 포트폴리오, 이제 이거 벤치마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평균보다 크냐를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크냐라는 걸 확인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두 개를 구하고 각각 비교하면 되지만 수학적으로는 이제 컴퓨터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최적화를 할 때 뉴턴 방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거 이꼴 0을 만들어서 방정식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R1에서 R2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서 요 두 번째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뺀 것이 0보다 크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요 대립 가설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귀무 가설은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서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뺀 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귀무 가설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규 분포와 정규 분포의 합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규 분포로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나의 포트폴리오와 벤치마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뺀 것 또한 정규 분포가 될 것이고, 그때의 평균과 분산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유사한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요 첫 번째의 상황의 그 통계량은, 그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구해졌냐면 R1을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이제 이렇게 해서 구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여기 0이 들어가느냐, 이 0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R1이 0보다 크냐라는 요 0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0을 빼준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정규 분포 상으로 0의 평균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0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요 아래 분모는 요것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요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해서 요 값이 요 분모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뺀 것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때의 평균은 이것은 그 다음에 분산은 이것이라고 했으면 지금 이거를 그대로 살려서 요 위에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요거 첫 번째 빼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0보다 크냐라는 걸 묻기 때문에 빼기 0. 뭐 하나 안 하나 상관없고 이걸 나눠주는 것은 방금 나왔던 이제 이 부분의 제곱근을 취한 것이 이제 분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트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동일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을 드린 거는 제가 z값, g값이라는 거를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였는데 여기에 약간의 사소한 논리의 건너뛰기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돌아와서 여기에 써 있는데 요 g값을 계산을 할 때 요 시그마라는 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지금 보면은 R은 수익률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에서 구할 수 있는 표본 평균입니다. 그리고 N은 데이터의 숫자니까 표본의 크기예요. 이건 다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그마는 분산인 표준 편차, 분산의 개념인데 정확하게는 어떤 표준 편차, 어떤 분산의 개념이냐면 요 데이터, 그러니까 표본의 분산 혹은 표본의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느냐? 모집단을 모르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여기 수학적으로는 이걸 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모범 가이드라인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접할 때는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요 시그마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 데이터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편법을 쓸 수 있느냐? 그냥 분산은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전체를 관찰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 상에서 보이는 이 분산이 모집단에서도 똑같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 한 단계를 건너뛴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G값을 이용하고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 이 방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론적인 통계와 실제 통계 분석의 괴리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이거를 놀랍게 해결을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논문을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익명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는 요것을 이제 우리가 스튜던트의 정리라고 해요. 정말 말 그대로 영어로 그 학생을 뜻하는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자기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사람도 있겠는데 맥주 그 브랜드 중에 기네스 맥주 있잖아요. 흑맥주 브랜드. 이제 그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기네스 맥주를 제조하는 이 기네스 회사 입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만들어지는 수백 수천 톤의 이 맥주의 퀄리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맥주통을 오크통을 까가지고 다 일일이 마셔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샘플링을 하게 되죠. 그냥 대략 한 1000개 중에서 하나의 랜덤으로 오크통을 까서 여기 있는 맥주를 마셔보고 품질이 괜찮군. 그러면은 나머지도 괜찮겠거니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자, 이런 이제 그 기네스 맥주를 만드는 회사도
자기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직장에서 일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통계 이 분석을 하는 샘플링을 하다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통계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맞는 거냐, 지금 몇 개의 데이터를 취출해서 이걸 가지고 전체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이것이 맞는 거냐라는 거를 궁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최적으로 내가 최소한 몇 개의 오크통을 따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풀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놀랍게도 얻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논문으로 내는 것은 그러면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익명으로 이거를 논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논문을 내게 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스튜던트의 정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아닌 그냥 가지고 있는 데이터, 즉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쓰면 정규 분포랑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 새로운 분포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 분포를 우리는 T 분포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림이 아쉽게 없는데 이 T 분포도 겉으로 그냥 대충 보면은 정규 분포랑 굉장히 비슷한 요 종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조금 비교하자면 조금 더 그 정규 분포가 이렇게 날카로워서 조금 더 안쪽으로 모여 있고 이 바깥의 값이 적다면 요 T 분포는 살짝 바깥으로 이제 좀 그 비대합니다. 옆으로 이제 뛰쳐나와 있는 부분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뚱뚱하다라고 영어로 통계에서 표현을 하는데, 뚱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상 외에 이쪽 혹은 저쪽에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스튜던트의 T 분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고, 그때에 이제 만들어지는 검정 통계량이 T 통계량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제 이때는 아까랑 G 값이랑 G 통계량과 동일하지만 단 한 가지 차이는 이제 더 이상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몰라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 표본 자체의 표준 편차를 활용을 해도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정규 분포 그 자체를 쓰기보다는 이 T 분포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잠깐 여담인데 한 가지 성질이 뭐냐면 이 T 분포의 성질이 뭐냐면 T 분포의 이 모양은 내 데이터의 숫자, 지금 제 이 표현에서는 n이라는 이 숫자의 이 데이터의 관측치 몇 개의 데이터를 모았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스튜던트 T 분포 또한 정규 분포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즉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역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키왕짱이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한 결과가 된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뒷부분도 똑같아요. 모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혹은 분산이 들어가 있던 부분에 그 대신 표본에 대한 것들을 다 넣어주고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알면은 더 좋겠지만 사실은 꼭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통계 분석 패키지를 사용을 하면은 이거를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까. 다만 그 나오는 G 통계량이나 T 통계량의 의미가 뭐냐, 혹은 P 값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않고 써먹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요 5장 실습에서는 주식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주식 주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로도 표현해 보고, 그리고 그 수익률을 계산해 보고, 그 성질을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좀 최대한 흥미롭게 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증권 회사에서 볼 수 있는 그 증권창에서 볼 수 있는 주식 그래프를 그려보는 걸 한번 추가를 했는데,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거냐, 바로 여기 한국거래소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요즘에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게, 이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무료로 그 제 데이터를 풀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오픈 API라고 해서 얘네가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 프로그램이 받아와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모르더라도,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주가를 확인하고 싶다 이러면 종목 시세를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원하는 이 데이터를 찾아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고 CSV로 받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요 파이썬 프로그램에 불러와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다른 선의의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할 겁니다. 즉 어떤 라이브러리냐면 파이썬 KRX라고, 그 KRX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주가 데이터 혹은 뭐 다른 데이터들을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미 공헌한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라이브러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짜잔 하고 에러가 발생합니다. Module not found error. No module named pykrx.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Python for KRX라는 모듈이 이 시스템에는 없다 라는 에러가 뜹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기본 시스템이고, 이제 우리가 그 위에서 이것저것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스템 상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외부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요 pip install이라는 방식을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pip install pykrx 하면 요 pyp라는 모듈이 인터넷, 특히 요 제가 또 그 사이에 껐는데, 아까 요 올라가 있었던 요 GitHub 이런 데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얘가 설치를 알아서 우리를 위해 편리하게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collecting pykrx 하면서 여기서 뭐 어떤 자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게 필요하고 이거를 자기가 쭉 다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successfully installed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이후에는 지금 이 시스템 상에서는 우리가 요 pykrx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의 노트북 자체에 파이썬을 설치해서 하는 거라면 이 pip 인스톨은 최초에 한 번만 하면은 그 이후에는 노트북에 이미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계속 실행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구글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의 서버를 이용하는 이 환경인상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사용을 하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해 놓은 거를 얘가 다 싹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초기화돼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요 py 캐럿을 잊어버린 상태로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요 인스톨을 해주고 실행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py 캐럿에는 크게 주식에 대한 그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모듈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주식을 지금 볼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판다스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from 땡땡 import 땡땡 하면은 어떤 라이브러리 중에서 특정한 이 부분만 불러와라 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식 부분만 불러와서 사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치는 동안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 요 스톡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함수 get, market, ohlcv, 이제 물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더 다른 기능도 쓰고 싶으면은 이제 얘네가 올려놓은 요 GitHub를 들어가서 여기서 설명을 읽으면서 해도 됩니다. 이제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store, get, market, ohlcv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함수의 기능은 뭐냐면 이제 주식 시장에 데이터를 불러온다. 근데 ohlcv가 뭐냐? O 오픈 프라이스, H 하이 프라이스, L 로우 프라이스, C 클로즈 프라이스, V는 볼륨입니다. 그래서 OHLCV, 이게 왜 얘가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냐면 주식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갖고 와라 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함수 이름을 적어놨다. 그래서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겠고, 그러면은 세 가지를 입력을 해야 된다. 최소한 언제 시작할 날짜, 끝나는 날짜, 그 다음에 005930이 있는데 요 005930이 뭐냐면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를 검색해 보면 XKRX 005930 이렇게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KRX라는 거는 코스닥이 아닌 한국 거래소 본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삼성전자를 지칭하는 코드 네임이 005930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005930이라는 이 부분, 요 코드를 계속 알아야지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한 회사의 그 코드를 찾아서 입력을 하면 되겠어요. 이런 코드를 이제 외국에서는 그 티커라고 많이 부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종목 코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은 옵션인데, 먼저 프리크는 이제 프리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일자별 데이터를 받을 거라서 D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M을 사면은 이제 월간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그 월 말의 데이터만 잘 따오게 되고요. 뭐 다른 뭐 주간 데이터를 받아오고 싶다면은 뭐 따로 그것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justed equal false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수정 주가가 아닌 그냥 정말 순수 원래의 그 주가 그 자체를 그대로 불러와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을 SSE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해놨어요. 이제 그거는 그냥 제가 그냥 만들다가 삼성 일렉트로닉스니까 SSE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아무런 의도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온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 등락률 데이터를 2018년 4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1일까지 제가 딱 지정한 날짜 사이에 가져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면은 제가 그때 수업 중에 말씀을 드렸던 그 삼성전자의 주식 분할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요 중간에 없는 시기가 있고, 그 이전에는 약 200만 원을 넘는 가격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이제 이 시기가 끝나고 다시 시작됐을 때는 5만 원짜리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전혀 수정 주가로 변환이 안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드저스티드를 false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수정된 값을 받아오고 싶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계산을 한 수정 주가를 받아올 겁니다. 그거는 이거를 true로 바꿔서 실행을 하면 지금은 요 아랫부분은 똑같지만 이 아랫부분은 큰 차이가 없지만 요 윗부분 또한 200만 원짜리 주식이 아니라 5만 원짜리 주식 근처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실제에 조금 더 부합하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아주 사소하게 꺼림칙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그냥 전체 이 데이터가 길지 않기 때문에 전체 출력을 시켰는데 데이터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등락률은 이 줄에 있죠. 근데 첫 번째 줄인 요 날짜는 요 이상하게 한 줄 아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진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날짜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이 시가부터 요 등락률까지는 실제 요 데이터 프레임의 열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날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특수한 형태로 지금 저장이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은 각 열이 어떤 게 출력이 되냐면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등락률만 출력이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날짜가 데이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데이트 타임 인덱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1일까지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 정보가 분명히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는 기록이 안 돼 있다.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바로 이게 인덱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거는 뭐냐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 각 열을 지칭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노트를 쓸 때 아니면은 그 문서를 작성을 했을 때 그 몇 번째 페이지에 몇 번째 줄이라는 표현을 해서 딱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누가 들었더라도 그 줄만 잘 세면은 찾아갈 수 있게 하죠. 보통 몇 번째 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의미하는 게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요 인덱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지정을 안 하면 인덱스는 자동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0 프로그램은 항상 컴퓨터는 0부터 카운트를 시작하니까 0번째 줄, 1번째 줄, 2번째 줄, 3번째 줄, 4번째 줄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가 데이터를 받은 것이고 그것은 날짜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데이터 프레임의 이 인덱스가 날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덱스로 지정이 된 것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인덱스만 알면은 바로 그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 하면은 얘가 쫘르륵 가서 보는 것처럼 몇 번째 날짜 하면은 가서 쫘르륵 봅니다. 근데 그게 장점이에요. 빠르게 글로 갈 수 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 몇 번째 줄이라는 그 몇 번째 줄 그 숫자 자체를 조작을 할 수는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한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건 고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거를 나는 10, 13, 2, 4, 6 순서로 부를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통용되지는 않죠. 그것처럼 인덱스로 지정이 되면은 그것은 고정이 된 것이라서 그 값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수정할 때
조작해서 가공해서 뭔가 우리가 정보를 만들 때 사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로 지정을 하고 해지를 하고 이것도 이제 함께 필요한 기능이 됩니다. 이제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이제 제가 여기다 모아놨는데, 첫 번째로 인덱스가 뭐냐라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뭐냐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으면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 점 인덱스 이렇게 부르면 인덱스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데이트 타임, 날짜에 대한 정보고, 그게 2018년 4월 20일부터 쭉 가서 2018년 5월 11일까지 있다. 그리고 네임, 이름이 날짜로 지정이 돼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날짜라는 한국어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그대로 써도 사실 상관이 없지만 편의에 따라서 바꾸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시 네임을 입력을 하면은 우리가 그 날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다시 한번 인덱스를 출력을 해보면 이 네임 부분이 날짜에서 데이트라는 영문으로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열어봐도 아까 요 날짜라고 떴던 요 타이틀이 데이트라고 바뀌어서 표시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인덱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번거롭다, 이거를 조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제하는 걸 하면 되는데, 한번 설정된 거를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리셋을 하면 됩니다. 자, 리셋을 하면 되는데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너가 그러면은 이 인덱스를 인덱스에서 해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데이터를 그냥 버릴까 아니면 데이터에 포함을 시켜줄까 라는 걸 물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요 드롭 부분입니다. 요 드롭은 false 하면은 버릴까 아니요 하는 거죠. 그래서 버리지 말고 저장을 해둬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드롭 true 해버리면 요 데이터가 삭제가 돼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true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n place라는 게 나오는데, 요 in place라는 인자는 항상 그 replace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것을 바꿀 거냐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다 보면은 이제 원본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가공을 해서 이제 우리가 수정된 데이터로 만들고 이제 그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근데 때때로는 이 원본 데이터 위의 숫자를 그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in place true의 경우고,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바꾸지 말고 두어라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새로 수정된 거는 따로 놓고 원본은 그대로 보관을 해라 라는 게 이제 in place가 false인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원본 데이터를 바꾼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in place를 true를 할 거예요, 저는. 하지만 이렇게 자꾸 이 원본 데이터 위에다가 작업을 하면은 이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본 데이터가 이미 조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뭔가 오류가 생겨서 다시 되돌아가서 해야 되면은 조작된 상황 위에서 다시 작업을 해버리게 되고, 그러면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사건의 이 분석의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중간중간에 그 중간 스텝의 중요한 스텝을 끝낸 후에는 그 데이터를 따로 보관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또 그러면은 무조건 다 따로 만드는 게 좋느냐? 그러면 그것도 좋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작은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면 하나가 500메가바이트짜리 데이터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를 한 10단계를 거쳐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매번 따로따로 만들면 500메가 곱하기 10번이니까 5000메가바이트, 그러면 5기가바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가 되겠죠.
이제 이거를 컴퓨터에서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장 공간의 효율성 관점에서 가끔씩은 이제 마이너한 수정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해주는 게 또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추어서 이것도 적절히 선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셋을 하고 다시 출력을 해보면, 전체를 출력을 해보면, 자, 이제 아까랑 다르게 데이트 자체도 지금 하나의 데이터처럼 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없던 이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냥 바로 기본 값인 0번째 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 새로운 기본 인덱스가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데이트도 요 데이터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요 날짜를 우리가 변경하거나 가공하기 이제 쉬워졌다. 반면에 다시 이거를 인덱스로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set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 중에서 데이트를 인덱스로 하겠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그 자리에 덮어 씌우기를 할게요. 그래서 inplace는 true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다시 인덱스로 지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한국문으로 되어 있는 요 각 열의 이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등락률, 이거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오히려 더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영문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rename이라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 rename을 한 다음에 그 각 열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원래 시가였던 애는 오픈으로, 고가였던 애는 하이로, 저가였던 애는 로우로, 종가였던 애는 클로즈로, 그다음에 거래량에는 볼륨으로, 거래 대금은 이제 트레이드 밸류로, 그다음에 좀 길어서 안 나왔는데 등락률이라는 애는 퍼센테이지 체인지 해서 이제 PCT 체인지로 바꾸겠다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별도의 SSE1이라는 별도의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데이트라는 인덱스가 있고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볼륨, 퍼센트 체인지로 이름이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거래 대금, 트레이드 밸류는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없는 데이터의 이름을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얘가 집 건너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숫자, 하나의 값을 바꾸고 싶을 때는 그 지난번에 배웠던 if, else 이런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제 하나 여러 개의 숫자가 행과 열로 묶여져 있는 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데이터 프레임을 깔끔하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 numpy 숫자를 다루는 요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where 함수를 쓰면은 그 조건에 맞는 것만 찾아서 값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슬렸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2018년 4월 30일에는 이날에는 지금 이날에는 거래가 정지됐던 기간이에요. 이제 이렇게 주식을 분할하는 등의 이제 중대한 변화가 발생을 할 때는 그 분할로,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 참여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 거래를 중지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시가, 종가
고가 저가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날 거래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의 경우에는 그때는 자기네 내부적으로 그냥 종가는 그 전날의 값을 그대로 갖고 오고 나머지 가격에 대해서는 그냥 0으로 처리한다.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얘네의 마음이고 저는 이게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이 53,000이라는 값을 똑같이 여기다가 덮어 씌워서 0 대신 집어 넣을 겁니다.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numpy의 where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SSE1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open이라는 그 위치에 대해서 나는 뭔가를 집어 넣을 건데 뭘 집어 넣을 거냐면 numpy where를 이용해서 이거를 찾아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콤마가 나오기 전까지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open의 값이 0과 같은 경우 땡땡을 두 번 쓰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같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 같을 때 실행되는 참일 때 실행되는 부분 그 다음 두 번째는 거짓일 때 실행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if의 안의 내용 그 다음에 else 이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0인 경우에는 클로즈 값을 갖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오픈에 저장을 해라. 근데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그 오픈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제 참값과 거짓값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에 대해서도 그 하이 값이 0인 경우에는 클로즈 값을 대신 갖고 오고 아니면 그대로 두어라. 로우에 대해서도 로우 값이 0이면 클로즈를 갖고 오고 아니면 그대로 두어라.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써놓았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한번 데이터가 변화된 거를 열어보면 자, 아까와 다르게 여기에 0000000이라고 돼 있던 부분이 53,000이 덮어 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딱 이 부분에만 적용이 된 거죠. 제가 조건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원래 값이 있었던 데는 그 원래 값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것은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됩니다. 지금 average라는 새로운 줄을 만들고 싶다, 새로운 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SSE2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average 줄은 뭐다라고 적어주면 사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팬시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assign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 assign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미 존재하는 열들로부터 그 값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가지는 새로운 열을 만들 때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SSE의 1에 assign을 하는데 오픈의 이 데이터 프레임 자체의 오픈 값과 그다음에 클로즈 값을 더하고 그걸 2로 나눈 것을 average라는 새로운 함수로 지정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SSE2에는 average라는 이제 새로운 줄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요 오픈과 클로즈의 중간 2분의 1 그래서 51800과 5162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인 5171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뭐 제가 부수적으로 만든 이런 부분은 떼어낼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지나치게 큰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꼭 그 모든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자료만 가지고 오고 싶다. 이제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추출하는 방법에는 열을 고를 수도 있고 줄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열을 몇 번째 이 칸을 갖고 올 거냐, 몇 번째 열을 갖고 올 거냐를 줄일 수도 있고 몇 번째 행을 갖고 올 거냐를 고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두 가지가 각각 가능한데 먼저 열만 고르는 거는 쉽습니다. 열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열들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지정을 해주느냐? 요 대괄호를 두 번 써서 각각 나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 SSE2라는 원래의 데이터 프레임에 몇 개의 열이 있던 간에 상관없이 나는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그 다음에 PCT 체인지 요것만 갖고 와서 쓰겠다. 그리고 그거를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인 SSE3에다가 저장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방금 SSE2는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볼륨이 있었고 PCT 체인지가 있고 average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 아래를 실행을 하면 그리고 열어보면 우리가 지정을 한 대로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PCT 체인지만 딸려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데이트는 얘기를 안 해도 딸려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지금 인덱스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는 계속 따라온다. 그 다음에 필요한 줄만 갖고 오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또 이것도 여러 가지 경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방법은 쿼리라는 방법입니다. 쿼리는 그 쿼리 다음에 나오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을 검색을 해서 나에게 갖고 오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이 뒤에 할 요 촛대 그래프를 위해서 나누는 건데 주가가 올라간 날과 그러니까 시가 시작한 가격보다 종가 끝난 가격이 올라간 날을 따로 떼고 그 다음에 시가보다 종가가 낮아진 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한 날만 따로 뗄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 쿼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업이라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은 클로즈랑 오픈을 비교해서 클로즈가 오픈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종가가 더 높은 경우에만 갖고 와라 해서 이제 그걸 업에다가 저장을 해라 라고 했고요. 이제 다운은 두 번째 줄은 클로즈랑 오픈을 비교해서 클로즈가 오픈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그날 중에는 주가가 떨어진 것만 따로 갖고 와서 다운에다가 저장을 해라 이렇게 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거를 하고 업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뭐가 들어있느냐 보면은 데이터의 숫자가 줄었죠. 이제 아까 한 이거의 2배 정도 되는 데이터였는데 23일, 25일, 26일, 30일 그리고 5월 2일, 3일, 8일 이렇게 옵니다. 이제 2일, 3일, 8일의 경우에는 사실 거래가 없었던 날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때는 그 주식 분할로 인해서 정지돼서 53,000원으로 고정이 됐던 때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건을 같은 날도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크거나 같은 경우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쪽에 딸려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다운을 실행하면은 그 나머지 날들이 이제 해당이 돼서 오죠. 그래서 20일, 24일, 27일, 4일, 9일, 10일, 11일. 그래서 이때는 주가가 요 종가와 시가를 비교하면은 종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들만 포함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1시 38분인데 이제 여기서
더 하기는 시간이 애매하니까 여기서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주가 정보를 한국거래소 데이터에서 불러오는 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공을 해서 혹은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다.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쳤으니까 다음번에는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여기에 제가 써놓기도 했는데요. 이 파이 KRX는 그 한국거래소에서 무료로 열어놓은 그 API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네도 그 방화벽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IP에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를 너무 자주 요청을 하면은 그 IP를 차단한대요.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다른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과도하게 불러오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만 불러와서 하도록 합시다.